안녕하세요. 최종 정리 강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정리 강의는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시험 보기 전에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라는 강의고요. 요즘에 디보 패스율이 7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부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2차 시험을 2번 봤거든요. 2번 볼 때 첫 번째 시험 볼 때부터 패스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모두 패스페일로 받긴 봤었는데, 그때도 좀 덜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으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거에 비하면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에 한 2시간씩은, 1시간, 2시간씩은 꼭 보고, 한 2월, 3월부터 그렇게 해도 조금 불안불안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거의 1회독 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1차 지식만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패스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제 최종 정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마지막에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딱 회독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서, 최종 정리 강의는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오늘 오전, 오후 연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집에 또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판서는 좀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이 자료 위주로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종 정리 강의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제 기본서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네, 뭐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최종 정리 강의가 이제 제 기본서 요약해 놓은 건데, 결국 기본서에서 중요한 거, 암기를 해야 되는 거, 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만 요약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조금 좀 다듬어가지고 빨리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기본서 다 읽고 다 암기할 필요는 없이 기본서에서 암기할 부분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위주로 조금 축약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한번 쓱 보면서 어차피 1차에서 대부분 알고 계시거나 2차 공부 디보 한번 해보셨으면 대부분 아실 거라서 한번 눈으로만 중요한 거 위주로만 쓱쓱 보면서 관련 심사 기준 체크하고 그렇게 한번 진도를 쭉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 특허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보시면은 일단 최종 정리 요약서를 보시면 2페이지부터 물품성이 나오는데요. 네, 물품성 보시면은 물품성이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 무엇인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각 단원별로 어떤 논점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좀 요약을 해놨거든요. 실제 기출 문제를 제가 다 봤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다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일단 물품성은 단문 문제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냥 물품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5점이나 10점 분량으로 채우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품의 물품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단문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 아래 나와 있는 물품성의 요건하고 박스 나와 있죠. 독유, 구동, 그거 원칙과 예외 정확히 구분하셔가지고 쭉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은 독립성에서 원칙 부분에 동그라미 2번에 부품 나오죠. 부품의 물품성은 독립거래 대상이랑 호환의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판례의 태도도 잘 아실 거고, 요것도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고 사례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요 개념은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외 부분에서는 물품의 부분, 요거랑 동그라미 2번에 합성물의 구성 각편이랑 동그라미 3번에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 요 세 가지 잘 아셔야 되죠. 부분은 부분 디자인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아실 거고, 동그라미 2번에 합성물의 구성 각편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이 즉 합성물의 구성 각편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로봇 완구의 팔 한쪽은 등록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하다. 이것도 좀 중요하고 이따 심사 기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반대로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은 레고 하나이니까, 레고 블럭 하나이니까 요거는 그 자체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체성도 원칙 예외 기억하시고, 예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글자체,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화상 디자인, 동그라미 3번에 화면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예외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화상 디자인 이번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리고 구체성 부분에서도 원칙과 예외 기억하셔야 되는데, 구체성 흠결의 예시가 서비스 디자인이에요.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 하면은 물품성 흠결 아실 거고, 형태성도 흠결이고요, 공업상 이용 가능성도 흠결이에요. 요 세 가지가 흠결인데, 물품성 중에서도 특히 구체성이다. 네, 독립거래 대상도 되고 유체성도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어가지고, 그죠? 그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동산성에서는 여기서도 원칙 예외 잘 아실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증막 판례죠. 한증막 판례가 동산성의 원칙 부분에서 동그라미 2번 나오잖아요. 거기 한증막 판례가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냥 대충 보면은 결론이 뭐더라 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한증막의 결론은 공업성이 없다, 물품성이 없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 키워드는 현장 시공으로 건축 가능하기 때문에 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막상 GS 쓰려고 하니까 결론이 헷갈리더라고요. 공업성이 있었나 없었나. 근데 공업성이 없다, 그게 정답이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물품성에 관해서 단문 문제는 이 정도로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사례 문제로 혹시 나온다고 하면은 그 두 번째에 있는 물품성 검토 예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품을 딱 주면서 얘의 물품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시로 줄 수 있는 게 심사기준이랑 판례입니다. 판례는 한증막 판례라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뭐 익히 알고 있는 그 판례고, 심사기준도 보셔야 되는데 심사기준 한번 같이 볼게요. 심사기준 물품성 파트를 펴보시면, 네, 보시면은 뭐 이전에 한번 공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은 새로 보는 유형의 예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내용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화상 디자인 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시 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등장해가지고 요것들을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위에 박스에 있는 그림 있죠. 온열 치료기용 롤러라고 해요. 그 첫 번째 박스에서 그 첫 번째 줄 중간 부분에 보시면 물품 명칭 있죠. 온열 치료기용 롤러래요. 뭐 어떤 치료할 때 쓰는 부품인가 봐요. 부품 롤러. 이 롤러는 롤러형 온기구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 부품이라는 얘기 나오죠. 결국 부품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다툼이 없고, 그리고 세 번째 줄 중간 부분에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되어 거래되었다거나, 그리고 그 줄 끝에 거래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네, 그래서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의 물품성에 관한 일반론은 저희가 잘 아실 거고, 이제 요 예시를 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런 예시가 문제로 탁 튀어나왔을 때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부품으로서 물품성이 부정되는구나, 그 정도 결론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되죠. 정답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온열 치료기용 롤러가 나오면은 그거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양말 그림이 이제 새로 나왔어요. 양말의 뒷굽 저희가 항상 많이 봤던 단어인데 실제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그림이 나오면은 양말의 뒷굽으로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오른쪽에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서 2번 부분의 세 번째 줄 중간 부분 보시면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선으로 표현된 양말 뒤꿈치 실리콘 코팅 부분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점선 부분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요거는 이제 실제 저희가 답안지에 사은포섭 하실 때 어디 부분은 실선, 어디 부분은 파선으로 적는다, 이렇게 사은포섭 하시잖아요. 그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문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은포섭 할 때 조금 자연스럽게 적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아랫부분 보시면 예2라고 되어 있죠. 예2 부분에서 키워드가 합성물의 구성각편이에요. 합성물의 구성각편. 여기서의 합성물의 정의도 해주고 있거든요. 심사기준에서. 보시면 합성물이란 장기짝, 트럼프, 화투,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 즉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도 합성물이에요. 이런 것들과 같이 수개의 구성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품이다 라고 합니다. 요것과 조금 구별되는 게 그 집합물이죠. 집합물은 각각이 독립거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좀 모여있는 상태를 집합물이라고 하는 거고, 요 합성물은 수개의 구성 부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품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합성물의 구성 각편은, 즉 합성물 중에 일부분, 그중 하나는 그 물품성이 결여되어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넘어가시면 그 트럼프 카드라는 예시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도 새로 들어온 예시죠. 완전 모르면 못 풀 만한 문제인데요. 일단 트럼프가 합성물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트럼프가 합성물인데 그 합성물의 구성 각편이 왼쪽 그림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잭이라고 하는데 뭐 A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잭, 퀸, 킹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잭이라는 카드만을 빼면은 요걸 이제 합성물의 구성 각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처럼 A부터 다 모아져 있는 것들이 합성물, 그냥 트럼프 카드 합성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왼쪽처럼 합성물의 구성 각편은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추론하면은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처럼 완전한 세트로서 추론을 해서 등록을 받을 수는 있고, 네, 그거 결론 하나 기억하시고, 그거 관련해서 하나 더 기억하실 게 그 밑에 주의라는 박스 있죠. 그 박스에서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 밑에 화살표 부분 보시면 또한 합성물의 구성 각편은 합성물의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하다라고 하죠. 아까 로봇 팔은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등록될 수 없지만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합성물의 구성 각편은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시를 보시면 예라고 써 있어요. 그 장기짝, 트럼프 등을 물품명으로 하는 개별 장기짝, 개별 트럼프 카드 등을 부분 디자인으로 추론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라고 해요. 즉 맨 위에서 봤던 예시 중에 잭 세 가지 카드 있죠. 이 세 가지 카드는 개별 트럼프 카드예요. 근데 이 개별 트럼프 카드도 등록받을 수 없지만 그 오른쪽과 같은 전체 디자인의 부분 디자인으로서는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밑에 심사 기준을 보시면. 네. 그래서 총 두 가지 합성물의 구성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네, 트럼프 개별 트럼프 카드는 등록받을 수 없지만 그 트럼프의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하다. 거기까지는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부분에서 마저 보시면 그 다만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고의 구성 각편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합성물이랑 구별되는 거죠. 네, 합성물은 완성 형태가 단일한 거고 지금은 완성 형태가 다양한, 즉 레고죠. 레고의 구성 각편 하나하나는 등록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예시가 조립 완구용 블록이래요. 네, 요거는 독립거래 대상이 되니까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요 합성물의 구성 각편 요거는 이따가 완성품과 부품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고 뭐 넘어가시면은 3페이지 가시면 뭐 그 다음 예시들은 좀 많이 아시는 거예요. 이제 불꽃, 액상 음식 이런 것들은 물품성이 없죠.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유체물이 아니어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게 뭐 카레 가루 뭐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가루 같은 음식은 분상물, 입상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가 없죠. 유체물이긴 하지만 일정한 형태가 없다라는 예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시도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새로. 이렇게 가루는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등록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각설탕, 고형 시멘트와 같이 정형화, 고형화 되어 있는 분상물, 입상물의 집합은 집합 단위로서는 등록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시가 하나는 고형 화장분이고 뭐 화장할 때 쓰는 건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설탕이래요. 네, 이렇게 분상물, 입상물의 집합, 정형화되어 있고 고형화되어 있는 집합은 등록 대상이 된다라는 거. 뭐 개념은 잘 아실 건데 이런 그림이 나오셨을 때 좀 네,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넘어가시면 4페이지 가시면 서비스 디자인 나오죠. 서비스 디자인. 네, 지금 스카프 나오는데 이런 서비스 디자인은 그 예2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네, 뭐 유체성도 다 갖추고 있고 한데 구체성이 흠결이에요. 그 자체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한증막 판례. 이런 판례들도 뭐 이미 저희가 알고 있긴 한데 심사 기준에 막 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뭐 편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편집은 했지만 심사 기준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판례들은 다 실려져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기출 안 되었죠. 기출 안 되었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는데 결론은 일단 물품성이 부정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사안포섭 할 때 좋을 문구들만 몇 개 말씀을 드리면
그 두 번째 줄 중간 이후에 보시면 뭐 석재와 황토를 적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또 그 다음 줄 세 번째 줄 첫 번째도 보시면은 화강암으로 적층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뭔가 돌 같은 거를 황토 이런 거를 쌓아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시공을 통해서 건축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고, 또한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내려가시면은 중간 부분에 화강암을 27단의 높이로 종과 같이 적층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암포섭 할 때 숫자 이런 거 나오면은 좀 구체적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뭔가 27단의 높이로 쌓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특히나 그 다음 줄 첫 번째 줄 보시면 그 4단의 높이로 두 개의 출입문을 쌓았다. 그러니까 4단만 쌓아도 사람이 들어갈 만큼 출입문이 생기는데 27단의 높이면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는 좀 가늠이 됩니다. 이랬을 때 밑에서 두 번째 줄 결론 부분을 보시면 그 재질, 구조, 형상, 모양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공업성 없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물품성도 없고. 그래서 키워드는 현장 시공이에요. 현장 시공.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것이라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5페이지 보시면은 요 예시는 아시죠? 그 부동산인 물품성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물품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시죠? 토지에 정착하여 부동산이 되는 것이라도 공업적으로 양산되고 운반 가능하며 유통 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방갈로, 공중전화 박스 이런 예시들 많이 보셨을 건데 그 방갈로에 대한 예시가 왼쪽 그림처럼 나왔어요. 원래 없었던 예시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그림이니까 그냥 이런 게 방갈로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방갈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을 안 해봤었는데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네요. 그래서 방갈로도 요 예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시 이제 아까 그 기본서 교재로 돌아오셔서 물품성은 이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단문 대비하시고 심사기준이나 판례 예시 던져주면서 물품성이 인정되냐 물어봤을 때 결론까지 내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가서 형태성 보시면은 형태성은 딱히 나올 만한 게 없죠. 그냥 형태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정도밖에 나올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기출도 아직 한 번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라고만 보시고 그냥 형태성의 내용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 네 가지로 구분하셔서 기억하시되, 저는 목차를 조금 암기하기 편하시라고 각각 목차별로 의, 종류, 그리고 필수 요소인지 임의 요소인지 이렇게 그냥 구분했어요. 뭐 기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뭐 굳이 안 적어 주셔도 되고 그냥 의, 종류, 필수 요소, 임의 요소 이 정도만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5점, 10점 정도는 좀 대충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시각성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성도 요즘에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기출 안 된 부분들도 있고 심사기준 예시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보시면은 똑같이 그냥 시각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나와 있는 박스처럼 10하, 60, 외복 요거 그냥 적어주시면 되고, 뭐 여기서는 특별히 볼 예시들은 없습니다. 그냥 암기 잘 하셔가지고 10하, 60, 외복 적어주시고, 이제 저희가 대비하실 거는 시각성 검토의 예시라고 적혀져야 되는데 잘못 적었네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 보시면 혹시 사례 문제로 나온다면은 아래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심사 기준에서는 멀티미디어 단말기라는 화면 디자인 예시가 하나 있어요. 그거랑 판례로서 조명기구용 지시틀 판례,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좀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조명기구용 지시틀 판례도 아직 기출이 안 되었는데 앞에서 봤던 한증막 판례처럼 되게 중요하고 유명한 판례죠. 근데 아직 기출 안 되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판례 문제가 되게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나올 때 좀 유명한 판례들이라고 해서 안 나오진 않고 유명한 판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판례 문제가 뭐 새로운 판례, 좀 신기한 판례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너무 지겨워가지고 반복돼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GS에서도 안 낼 만큼 좀 진부해진 판례들도 요즘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명기구용 지시들 판례나 앞에 봤던 한증막 판례 모두 좀 중요도를 높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사 기준 같이 보시면 6페이지 가시면 되는데요.
시각성 관련해서는 위에 있는 것들을 그냥 예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시파 60 외보에서 외보 부분을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외보 부분을 보시면 박스 하나 있죠. 대법원 판례. 이게 조명기구용 지지 틀이죠. 그래서 실제 심사 기준에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적혀져 있어요. 이 사건은 조명기구용 틀이 완성품인 기구의 외피를 제거 내지 훼손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각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었죠. 그래서 실제 사안은 좀 더 길고 해줄 얘기가 많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판례 볼 때 한번 보도록 하고, 네, 어쨌든 여기 심사 기준에도 소개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주소가 시파 60 외보 중에서 외보에 속한다라는 것도 시각으로 파악돼요. 그리고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육안으로 식별도 되고 시각으로 파악도 되지만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서 등록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이너하게 체크하자면은 그 양가로 2번에 분상물 또는 입상물 하나의 단위라고 되어 있죠. 이게 결국 설탕 한 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설탕 한 알갱이는 시각성이 인정되지 않겠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현미경을 통해 보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각성이 부정이 되는데, 요것과 한번 비교해서 보실 거는 이런 분상물과 입상물의 집합이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이 분상물과 입상물의 집합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물품성이 부정되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네. 물품성이 부정이 된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정형화, 고형화 되어 있다면 인정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도 좀 혹시나 섞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분상물, 입상물 하나는 시각성이 부정이 되고, 그리고 분상물, 입상물의 집합은 물품성이 부정이 될 것이다. 근데 정형화, 고형화 되어 있으면 물품성도 인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양가로 4번에서는 확대경 등에 의해 확대해야만 형상 등이 파악되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발광 다이오드 판례인데, 심사 기준인데, 그 화살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확대해서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는 거죠. 그 심사 기준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의 설명 부분을 보시면 맨 아래에 0.4mm래요. 굉장히 작은 크기여가지고 확대해야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시각성이 논점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이미 기출이 되었어요. 기출이 되었고, 되게 그냥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각성을 판단하시오도 아니고 그냥 얘가 등록될 수 있는지를 물어봤거든요. 등록될 수 있는지 그림 하나 던져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배점이 20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좀 막연하죠. 그리고 이 심사 기준을 몰랐다면은 시각성이라는 논점을 꺼내기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 기준을 보는 목적은 이 그림 보고 이게 무슨 논점이었는지 정도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성이 문제되는 건데 기출이 되었으니까 이제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봤던 멀티미디어 단말기는 그 화면 디자인 파트에 있으니까 그때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제 신미성 파트로 넘어가실 건데요. 신미성 파트는 이것도 굉장히 짱돌이죠. 근데 오히려 얘는 기출이 한번 되었었어요. 그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지금이랑은 좀 경향이 많이 달랐을 때에 나왔던 거라서 좀 참고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기출이 되면은 뭐라도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박스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냥 최소한으로만 남긴 했어요. 그냥 대목차 정도만 두 문자로 따가지고 미디, 본, 판, 흠 이런 식으로 대목차, 목차만 좀 기억해서 그냥 뭐라도 좀 끄적일 수 있게, 아무것도 못 적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최소한으로만 좀 기억을 했습니다. 네, 학설 같은 경우도 주치신미, 미취신미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따셔도 되고, 네, 요거는 각자 기본서 통해서 조금은 러프하게라도 보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셔서 부분 디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 디자인 보시면 부분 디자인은 문제로 나올 만한 게 일단 단문 사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단문도 항상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 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네, 왜 디자인보법에서는 부분 디자인 제도를 두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하라 라고 나오면은 의치지부터 해가지고 물품의 부분은 원칙적으로 물품성이 없어서 등록될 수 없으나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 그죠? 부분의
창작성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일부 모방 행위를 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해주면서 부분 디자인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부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 부분 디자인의 대상이라는 동그라미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부분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이랑 화상이다. 네, 부분 디자인의 대상은 물품 또는 화상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물품의 부분이거나 일반적인 물품의 부분이거나 한벌 물품의 부분이거나 화상의 부분이죠. 요 세 가지에 대해서도 혹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화상 디자인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화상 디자인 출원하더라도 부분 디자인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또 한벌 물품 디자인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부분 디자인 할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 디자인의 일반론을 막 설명하면서 부분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서술해 보시오 라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 가지, 물품의 부분, 한벌 물품의 부분, 화상의 부분, 요거 적어주시고, 뭐 조금 여유가 되시면은 그 동그라미 2번에 각각의 예시들, 각각의 정의들을 좀 적어놨어요. 요것도 다 심사 기준에 다 있는 문구거든요. 물품의 부분은 무엇이고, 한벌 물품의 부분은 무엇이고, 화상의 부분은 무엇이다. 이렇게 심사 기준에서 다 직접 정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면은 그 부분까지 암기를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 한 꼭지로 대비를 좀 해두시고, 그리고 부분 디자인은 사실 사례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사례 문제로 나올 부분은 그 박스 보시면은 성립 요건 하나 물어보는 거랑 뭐 전체 디자인, 부분 디자인 누가 먼저 출원했네 이러면서 등록 가능성 물어보는 거랑 등록 후에 침해에 해당하는지 막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디자인의 권리 범위는 어디까지 형성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립 요건 부분을 보시면은 뭐 통형대양이라고 암기하시면 되죠. 네 가지. 요거는 잘 아실 건데, 요거는 중요한 이유가 이따 심사 기준에 각각의 예시들이 다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과의 관계, 그 세 번째 동그라미도 잘 아시죠? 네, 선행 디자인이 전체고 후원 디자인이 부분 디자인일 때, 뭐 혹은 뭐 먼저 공지된 디자인이 전체고 뒤에 출원된 디자인이 부분 디자인일 때, 막 이런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규성, 선출원, 확선 요 세 가지가 적용이 되느냐, 만약에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침해에 해당하느냐 혹은 이용관계에 해당하느냐, 요거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죠? 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그 좀 문제로 내면은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성과 선출원주의 부분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예시 선행이 전체고 후출원이 부분 디자인일 때, 네. 선출원이 그 여기 전체고 후출원이 부분 디자인일 때, 요때 이제 신규성 선출원 판단하라고 하면은 가끔씩 틀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선출원은 적용 안 되죠. 그죠? 얘는 자동차고 얘는 자동차 바퀴이기 때문에 비유사하다 혹은 뭐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 방법이 상이해가지고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괜찮은데, 신규성은 요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뭐 비유사한 디자인이고 이런 이유로 신규성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신규성은 위반이죠. 그죠? 이게 어차피 여기 공지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위반이고, 선출원은 만족을 합니다. 그죠? 그 취지는 선출원은 중복된 권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얘가 등록되고 얘가 둘 다 등록이 되어도 중복된 권리가 전혀 안 생겨요. 자동차 바퀴, 자동차에 대해서 권리가 형성되는 거니까 중복된 권리가 전혀 안 생겨서 얘는 괜찮은 거고, 다만 신규성은 신규한 디자인의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인데 얘는 이미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신규하지 않아서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완성품과 부품도 다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틀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침해 이런 것들은 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디자인권의 효력, 여기 부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일단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으면은 전체 디자인으로서 실시하는 사람에게 권리 주장할 수 있죠. 네, 권리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두 번째 줄 첫 번째 부분에
물품의 동일 유사를 전제로 하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자동차 바퀴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물품명은 자동차라고 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가 자동차에다가 이 바퀴를 쓸 때 침해가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리어카에다가 이 바퀴를 쓸 때는 침해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는 자동차 이 바퀴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부분 디자인으로 잘 등록을 받았는데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물품이 다르면은 그런 경우는 좀 얘가 불리하니까 이럴 때 추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바퀴에 대해서 단독으로 부품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아야 얘가 자동차에 쓰든 리어카에 쓰든 오토바이에 쓰든 이 바퀴를 쓰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부품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두셨다가 여기저기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이제 심사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사 기준에도 이것저것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네, 7페이지 부분부터 보시면 일단 요거는 심사 기준에 있던 건 아닌데 한벌 물품도 부분 디자인으로 이제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그 화상 디자인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개념이죠. 그래서 워낙 중요한데 그 화상 디자인에 묻혀가지고 좀 잘 놓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꽤나 큰 부분입니다. 이것도 정의 규정이 바뀐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한벌 물품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 디자인이 될 수가 없었죠. 한벌 전체의 통일성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왜 부분 디자인으로 보호하냐라고 해서 안 됐다가 이번에는 바뀐 게 여기서도 보시면 포크, 나이프, 스푼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손잡이 부분에 특징이 있어가지고 한벌 물품으로 등록을 받았는데 누군가 교모하게 그 특징적인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밑에 부분만 형상만 조금 바꿔가지고 실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전체로 보면은 비유사해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불합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벌 물품 디자인도 특징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뀔 때도 이 예시를 특허청에서 들어주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런 예시를 보면 뭐 불합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이 예시도 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요런 포크, 나이프, 스푼이 혹시 문제로 나오면 한벌 물품 디자인 논점도 한번 떠올리시고 뭐 그렇게 등록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로 부분 디자인으로도 등록받을 수 있다. 요 부분에 특징이 있으면 여기까지 논점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논점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화상 디자인도 부분 디자인 가능하다. 그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이제 8페이지 부분을 보시면 그 물품의 부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부분 디자인의 성립 요건 잘 아시죠? 통, 형, 대, 양이라고 있는데 그 각각 성립 요건에 대한 예시들이 이번에 다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일단 양가로 1번의 통상의 물품에 해당할 것은 별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별로 그냥 기본서 있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양가로 2번에 물품의 부분의 형태라고 인정이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예시가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면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경우에 대한 예시가 어떤 것이 있냐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누비 이불이래요. 누비 이불. 물품의 명칭에 누비 이불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덮는 이불인가 봐요. 이런 이불인데 왼쪽 그림은 그냥 특징적인 부분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불이라는 그 형상을 표시하지 않고 그냥 그 중앙에 들어가는 모양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거예요. 요거는 안 된대요.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물품의 부분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요. 오른쪽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은 부분도 표시를 했지만 요 전체 점선으로 해가지고 이불 모양도 같이 표시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물품의 형상까지 수반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로 그 왼쪽 그림을 주면서 문제를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틀리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게 요 예시를 모르면은 뭐 부분 디자인으로 가능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불이라는 형상도 같이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예시니까 혹시 그냥 문제로 턱 던져주더라도 요 점선이 있냐 없냐를 좀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에 물품 형태의 실루엣만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 요거는 많이 보셨죠? 실루엣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보셨을 건데 그 예시가 왼쪽 그림처럼 주어졌습니다. 주전자를 추론할 때 오른쪽처럼 뭐 3D 모델링을 하든 어쨌든 간에 형상을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형상을. 근데 왼쪽처럼 그냥 실루엣만 대충 윤곽선만 대충 그렸다라는 거죠. 실루엣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네, 그 예시고요. 그리고 양가로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양가로 3번에 다른 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다른 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합니다. 그 예시가 넘어가시면 이런 예시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고 맨 오른쪽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다른 디자인과 대비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다른 디자인과 대비해야 되는지가 명확하다라는 거죠. 컵이 두 가지로 뭐 상부, 하부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 거는 상부, 중앙 거는 왼쪽 거는 하부, 중앙 거는 상부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좀 구분이 가능하죠. 대비가. 근데 맨 오른쪽 거는 애매하게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른 디자인과 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분 디자인으로 추론을 한다 하더라도 뭐 아무 부분이나 잘라서 할 게 아니라 다른 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될 수 있을 부분을 실선으로 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고 맨 오른쪽 거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네, 이것도 좀 신박한 그림들이니까 다 새로 들어온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가로 4번에 있는 거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뭐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에 대한 예시인데 그 예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어떤 부분 디자인이든 간에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그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서 1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10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첫 번째 예시는 봤던 걸 거예요. 그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죠. 근데 보통은 실선, 파선, 1.3선으로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뭐 채색을 하거나 뭐 바운더리를 표현해 가지고 특정할 수도 있다. 그 트랙터도 중앙 부분은 이제 좀 진하게 하고 그 나머지 가입 부분을 연하게 해 가지고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아닌 부분을 명확하게 특정을 했죠. 이렇게 하면 괜찮고, 운동화 같은 경우도 나머지 부분은 그냥 아예 점선으로 표현을 하고 그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만 채색하거나 음영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뭐 구분될 수 있게만 표시하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잘 그렸다라는 예시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론들이니까 기본서 있는 걸 읽으시면 되고, 그 양가로 2번에 있는 디자인도 새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그 읽어볼게요. 한번 그 첫 번째 줄 끝에 단부터 보시면은 부분 디자인의 도면 중에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지 않으려는 부분에 일부만이 도시되어 있으나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도출할 수 있으면 구체성이 있다. 네, 밑에 시계를 예시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은 시계에서 지금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은 본체죠. 딱 봐도 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본체고 손목 시계 그 줄은 파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선은 등록받고자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선으로 지금 표시된 시계 줄이 전체 형태가 도시되어 있지 않죠. 일부 형태만 도시되어 있지만 등록받고자 하고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를 명확하게 지금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구체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새로 들어온 예시예요. 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문제로 나왔을 때 파선 부분이 좀 잘려 있다, 일부는 도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체성이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니까 이것도 모르면 못 풀 것 같거든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취지인지는 아실 거고, 넘어가시면 11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1디자인 1추론 관련해서 이것저것 나오는데
일단 형태적 일치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시가 가번 부분을 보시면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는 거에 대한 예시는 그 아랫부분에 있는 핸드백. 대칭 한 쌍. 밑에다 핸드백에서도 바퀴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바퀴가 4개가 있는데 뭐 한 쌍이기도 하고 서로 다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지만 대칭이 되거나 한 쌍이 되어서 얘는 1디자인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나번은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게 하는 것인데 요거는 유명한 판례죠. 토끼, 핸드폰, 케이스 판례. 요거는 기출이 되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답번에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창작 단위로 인식되게 한다 라는 거에 대한 예시는 넘어가시면 미세, 분쇄, 기용, 스윙, 해머. 이것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시거든요. 이제 기존에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요. 하나의 창작 단위로 인식하게 한대요. 하나의 창작 단위로. 보시면은 여기서도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은 알약처럼 생긴 그 조약돌 같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물리적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규칙성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창작 단위구나. 근데 요 개별들이 각각으로 뭔가 창작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진 상태에서 하나의 창작 단위로 인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명백히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부분 디자인, 1디자인 1추론으로 인정이 된다 라고 합니다. 요것도 새로 들어온 예시니까 좀 눈여겨보시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1디자인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결론은 좀 웬만하면 감으로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다 높은 득점을 위해서는 대칭이거나 한 쌍이 되어서 1디자인으로 인정이 된다. 뭐 아니면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1디자인이 된다. 아니면 하나의 창작 단위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서 1디자인이 된다.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나가는 거는 좀 더 나아간 정답이기 때문에 그 근거까지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마찬가지로 그 12페이지 양가로 2번에서 밑에 그림이 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예시들입니다. 한번 가번 부분을 보시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전체 또는 각 부분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여기서도 키워드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1디자인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잉크 스틱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쐐기 모양으로 깊게 패인 부분이 두 개가 있죠. 홈 부분이.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 건너편에도 쐐기 모양의 홈이 하나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뭐 형태적 일체성 이런 것보다도 얘가 프린트에 탁 꽂혀지기 위해서는 이런 형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관련이 있는 형상이다 라고 해서 얘도 1디자인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디자인의 설명에도 나와 있죠. 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카트리지가 장착할 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결국 기능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보시면은 뭐 신발인데 여기도 신발 발목 부분이랑 발등 부분이랑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2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파선이고 발등이랑 발목 부분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뭐 또 디자인의 설명을 보시면은 뭐 발을 고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해서 얘도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뭐 기능을 하고 있죠. 네. 발을 고정하도록 하는데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의 정면 앞쪽 부분에 대칭을 이루는 2개의 차폭 등으로 차의 존재와 너비를 표시하는 램프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해서 얘도 하나의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깜빡이 킬 때 나오는 그 사이드 램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왼쪽 오른쪽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램프 부분이 이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도 뭐 차에 존재가 있다라는 기능, 이 차는 대충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다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얘도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디자인 1추론도 많이 봤는데 뭐 OX 내리는 거는 쉽지만 그 근거까지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본서로 돌아오셔가지고 글자체 디자인을 보도록 할게요. 글자체 디자인. 설명드리는 내용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은 없죠. 네. 너무 휙휙 지나가나 싶은데 뭐는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대로 그냥 좀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구절절하게 다 보는 것보다도 네, 혹시라도 너무 빠르거나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글자체 디자인부터 다시 보시면 얘도 이제 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그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물어보거나 글자체 디자인의 효력 부분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펴놓고 보면은 글자체 디자인도 기출이 안 된 지가 좀 돼가지고 이게 그 2018년에 한번 기출이 되었었어요. 그때 뭐 어떻게 기출이 되었냐면 그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것 중에서 심사 기준에 예시라고 되어 있고 판례라고 되어 있고 막 있죠. 근데 여기 중에서 판례 그 아마 아실 거예요. 글자체 디자인에 판례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판례. 유사 판단에 관한 판례인데 그게 패스페일로 바뀌었을 때 아마 처음 기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이 이미 되기는 했는데 심사 기준에 뭔가 되게 얘기가 많거든요. 그 화상 디자인도 별도로 있고 뭐 식품 디자인도 별도로 있고 글자체도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글자체 디자인에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판례 문제밖에 아직 기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18년에 기출이 됐긴 했지만 얘도 조금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글자체 디자인이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첫 번째 동그라미처럼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 그래서 기표인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고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이고 한 벌의 글자꼴일 것. 그래서 기공한이라고 암기를 하시죠. 그래서 기공한 요거 기본서에 있는 거 잘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 판단도 큰 꼭지예요. 그래서 심사 기준 판례를 잘 보셔야 되는데 판례가 이미 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판례가 기출이 되었을 뿐이지 요 판례 법리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똑같은 사례가 안 나올 뿐이지. 그래서 혹시 요 판례 문구가 다시 한번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판례 문구는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뭐 문기가필 구디급연 이런 식으로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를 하는데 판례 문구도 좀 암기를 해두시고 또 중요하게 기억하실 게 94조 2항이죠.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글자체 디자인이 문제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같이 세트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효력 제한이죠. 글자체 디자인 등록받으면은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독점 실시할 수 있지만 94조 2항에 따라서 효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근데 특히 좀 주의 깊게 보실 게 효력 제한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로마자 1번에 적어 놓은 거는 그냥 글자체를 사용할 때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할 때에도 효력이 제한되고 로마자 2번에 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을 사용할 때 또 효력이 제한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효력이 제한이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가지 모두 다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요거는 사례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네, 그래서 뭐 기본서에서는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심사 기준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열심히 암기하실 부분은 이 정도고요. 심사 기준을 통해서 보실 건데 심사 기준 한번 펴보시면은 14페이지에 있네요. 14페이지. 네, 그래서 여기서도 좀 뭐가 많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물품의 명칭 관련해서도 기억을 하실게요. 한글 글자체로 출원을 해야 되는데 한글이라고만 하면 안 돼요. 뭐 한글, 영문자, 숫자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글 글자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출원인의 이름이나 거래명을 기재해도 안 된대요. 그에 대한 예시가 안상수채, 해움채라고 합니다. 안상수가 사람 이름인가요? 뭐 안상수랑 해움채는 어쨌든 출원인의 이름이거나 거래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또 양가로 3번은 너무나 뻔하죠.
뭐 영문자 글자체를 출원했는데 한글 글자체로 적으면 안 되죠, 당연히. 뭐 이런 것까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1디자인 1출원 주의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그 첫 번째 예시는 아시겠죠? A라는 디자인을 출원할 때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이래요. 동적 글자체 디자인이라고 해서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도형이 점점 움직여가지고 하나의 알파벳을 만든다 라고 하는 이런 동적 영문자 글자체도 출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디자인이 출원이 되더라도 1디자인을 만족하는 거죠. 변화 전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거는 그 양가로 1번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낮자의 변화 전후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낮자. 즉 지금 여기 예시에서는 A만 도시하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영문자는 A부터 Z까지 다 도시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영문자를.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동적 영문자 글자체를 출원하더라도 이 A에 대해서만 출원하면 안 되고요. A부터 Z까지 모든 낮자에 대하여 이 변화 전후의 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인정이 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였고요. 양가로 2번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시도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숫자 0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숫자 0이 두 가지. 낮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2개 이상으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건 위반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예시는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가 모두 한 곳에 있어요. 그죠? 이것도 안 돼요. 각각 분리해서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족이래요. 자족. 맨 오른쪽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그림이 굵기가 조금 다른가 봐요. 이렇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를 이제 자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족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출원에 함께 도시하면은 1디자인 위반입니다. 이것도 뭐 혹시 실수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보셔야 되는데, 공업상 이용 가능성은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지역적인 부분도 많아서 다 볼 필요는 없고 제가 볼 것만 표시를 해드릴게요. 양가로 2번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은 그 영문자를 출원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정 글자를 영문자의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전부 도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부터 Z까지 다 그리는 거는 일단 명확한데 대문자랑 소문자도 모두 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숫자는 지정 글자 보기 문장은 10개, 대표 글자는 6개. 그냥 뭐 이 정도만 하면 그냥 눈도장만 찍어 보시고요. 그리고 특수기호 글자체는 16, 16, 6. 네, 요거는 한번 조금 기억하실 게 최근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원래 지정 글자가 119개였거든요. 원래 119, 16, 6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16, 16, 6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게 원래 119였는데 16으로 바뀌었고, 16으로 바뀐 이유가 그냥 보기 문장 도면에 있는 16개를 똑같이 지정 글자에도 그려라 라고 해서 16, 16, 6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너무 119개 다 표시하려면 너무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 정도만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양가로 7번 부분만 볼게요. 양가로 7번. 양가로 7번에 그림 글자체라고 하고 딩벳 글자체, 심볼 글자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딩벳 글자체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넘겨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림. 첫 번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과 같은 거를 그림 글자체 혹은 딩벳 글자체, 심볼 글자체라고 합니다. 뭐냐면 키보드에서 저희가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누르면은 그 문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칭되어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역을 누르면 이 그림, 니은을 누르면 이 그림,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매칭되어 있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 글자체, 딩벳 글자체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설정하기 나름이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A, B, C, D 순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작성하고자 하는 언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앞부분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양가로 7번에 양가로 7번에
두 번째 줄 부분을 보시면 뭐 지정 글자, 보기 문장, 대표 글자 도면은 해당 그림 문자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작성된 언어, 그죠? 기준으로 작성된 언어에 따라 제출하고,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딩백 글자체의 작성의 기준이 된 언어랑 작성의 방법을 디자인의 설명에 기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영문자를 매칭해놔 쓸 수도 있고 한글에다 매칭해놔 쓸 수도 있잖아요, 각각의 그림을. 그래서 출원할 때 그 딩백 글자체 작성의 기준이 된 언어를 기재해야 되고, 또 작성 방법을 설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디자인의 설명에다가. 네. 그런 내용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시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 그림 바로 위에 예라고 되어 있죠. 예 부분을 보시면 본원 디자인은 한글 개별 글자에 각각의 그림을 배정하여 만든 그림 글자체이다. 그죠? 기준이 된 언어를 얘기해 줬죠. 한글 개별 글자체라고. 한글에다가 각각의 그림을 배정했다. 그리고 한글 글자체 도면을 기본으로 작성했다. 뭐 이렇게 적어라 라고 합니다. 좀 생소한 개념인데 이것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개념이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혹시라도 문제 나왔을 때 이런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이런 것도 등록 가능한데 뭐 주의해서 이렇게까지 기재하시오 라고 적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지 변경 관련된 예시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문자 글자체 출원한다라고 하면은 대문자, 소문자 모두 기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일단 대문자만으로 출원을 했대요. 대문자만으로 출원을 했는데 그러면 소문자를 추가하는 보정을 해주긴 해야 되잖아요. 소문자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 소문자가 기존의 대문자에서 크기랑 뭐 굵기 이런 것들만 변화해가지고 제출하는 소문자라고 하면은 동일성이 인정이 되어서 유지 변경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예 부분을 보시면은 소문자 없이 대문자만으로 출원한 영문자 글자체의 도면을 제출했을 때, 그죠? 지금 대문자만 제출했대요. 이때 대문자의 크기만을 변화해서 소문자를 추가하는 보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유지 변경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디자인 설명 부분을 보시면 본 영문자 글자체는 대문자와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문자는 대문자 대비 크기만 차이가 있고 동일한 형태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도면을 추가 제출하는 것이 요지 변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동일성이 인정이 된대요. 네, 그 예시도 꼭 기억해 두시고, 양가로 2번은 이제 지정 글자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요지 변경이 아니죠. 네, 근데 보기 문장, 대표 글자 도면을 기준으로 지정 글자를 바꾸면은 요지 변경이고, 네, 그것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자체 디자인 봤고요. 이제 식품 디자인 봐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은 식품 디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